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코필드 이야기, 꺼지지 않는 불꽃, 스코필드 이야기,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요, 남대문과 동대문을 그냥 길을 지나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설의 서대문, 이름만 남아있지 안 보여요. 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서대문의 옛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의문이라고 불렸대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 대한 연구차 돈의문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곳을 한번 꼭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최근에 한번 가보게 되었어요. 그 위치가 어디쯤이냐? 서울 강북 삼성병원 바로 뒤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일대 가옥과 함께 길거리를 그대로 재현해 놓았어요. 한번 가보세요. 이곳에 가서 제가 여담이지만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과외방으로 아주 유명했던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5평 될까 말까 한 이 좁은 방에 과외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335 모여가지고 밤이 아주 깊을 때까지, 당시에는 중학교도 입시가 있었고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가 있었죠. 그래서 입시를 준비했던 바로 그곳이래요. 왜 그랬어요? 당시에는 서울대학교도 회화에 있었고, 지금은 다 강남으로 이전했지만 명문고, 휘문고, 경기고, 숙명여고 등등 쟁쟁한 유명한 학교들이 모두 강북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수학원도 종로와 을지로에 있었대요. 대치동이 생기기 이전에, 강남 대치동이 생기기 이전에 당시의 대치동은 청계천을 따라서 모든 학원들이 그렇게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수학원의 원조가 어디예요? 종로학원. 그래서 종로학원이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와 멀기 때문에 각설하고, 이 돈의문, 서대문 박물관을 제가 왜 가보려고 했느냐? 실질적인 이유는 바로 스콜필드라는 이 선교사님의 기념관이 이 골목 어딘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는 날이 장날이라고, 한 달 전에 전시공간이 글쎄 폐쇄가 됐대, 폐쇄. 진작 와볼걸. 몇 년 동안 가봐야지 미루다가, 실제 가봤더니 없어졌대요. 관계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다른데 혹시 전시를 하시냐 물었더니 없대. 앞으로 안 할 거래요. 그래서 그러면 제발 이 자료 같은 걸 어떻게 구할 수 없겠냐라고 여쭤봤더니요, 다행히 이 스코필드에 대한 책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 연구된 책이 있어서 그 책을 보시면 이 안에 전시되었던 자료들이 다 실려 있으니 참고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박물 전시관이 있었다면 그분이 사용했던 책상이나 여러 가지 유품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더 이상 제가 만져볼 수도 없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참 아쉽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스코필드라는 의료 선교사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의료 선교자이다 독특하게 독립 유공자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은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그분의 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가 있냐? 국립현충원에 가야지 이분의 묘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한국인들이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선교사로 유명하고요. 또 세계적인 수의학자로 유명하고, 연세대학교와 서울대의 교수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가 한국에 머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1차와 2차가 있어요. 1차는 1916년, 일제강점기가 이미 시작된 1916년에서 1920년까지 4년간의 기간밖에 되지 않았고요. 이후 1958년에서 1970년, 그가 사망하던 해까지 겨우 12년 뿐이었어요. 앞에 4년, 뒤에 12년, 합치면 16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한국인이 에비슨, 언더우드 같이 30년, 40년 사역한 그런 선교사님들 질비하게 많은데 왜 우리가 이분을 이렇게 열렬히 사랑하고 좋아할까요? 왜 현충원에 이분은 묻혀 있을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은 89년생이에요. 1889년, 영국 럭비시에서 태어났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럭비예요.
럭비가 이 마을에서 시작이 됐대요. 예. 영국 대략 중부에 위치하고 있는 이 럭비시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9살 되던 해 당시 한국에서 이 영국으로 유학을 하고 있었던 여병현 씨를 만나게 돼요.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이때 한국에 대한 깊은 인상을 그는 처음으로 받게 됩니다. 스포지만 훗날 서울에 와서 다시 재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는 3남 1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불행한 사건이 있어요. 베냐민과 비슷하게 엄마가 자기를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세균에 오염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 아버지가 1년 반 뒤에 새엄마랑 결혼을 했는데 이 새엄마가 얼마나 냉랭한 사람인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평생 엄마에 대한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 누나 형들은 참 공부를 잘했어요. 뭐 건축사가 되고 그다음에 의사가 되고 옥스퍼드 교수가 될 정도로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이 막내 놈은 공부를 별로 잘하지 못했나 봐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얘야, 내가 너까지 서포트를 해줄 만큼 재정이 넉넉치 않다. 너는 형들과 누나들과 다르게 공부가 시원찮으니 너는 대학을 가지 말고 바로 취업을 해라. 예, 그래서 농장에 가서 여러분 1년 반 동안 아주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주 심한 노동을 합니다. 근데 그가 이때 뭐를 겪게 되냐?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을 해도 박봉이었대요. 농장에 가서 주인에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 좀 임금을 올려달라고 해도 콧방귀를 뀌는 그런 주인을 만나게 됐어요. 그렇게 여러분 노동의 냉혹한 엄한 현실을 깨닫고 나서 그는 홀로 당시에 20살이 되기도 이전에 캐나다에 홀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예. 토론토 근교 농장에 정착해가지고 일단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캐나다는 영국보다 훨씬 임금도 많이 주고 따뜻하게 가족처럼 잘 대해줬다고 해요. 그 농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대학 가기 위한 입학금을 벌었는데 하루는 농장에 수의사가 와서 다 죽어가던 말을 신기하게 금방 고쳐내는 것을 보고 내가 수의학을 공부해야겠구나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듬해 온타리오 수의학과 지금의 토론토 대학교 수의학과 입학을 하게 돼서 고학을 시작합니다. 홀로 번 돈으로 지하 기숙사 방에서 남의 침대 반을 하룻밤에 30센트를 주면서 같이 자는 조건으로 그렇게 여러분 마른 빵과 물로 때우면서 정말 고학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일과 이후에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중간에 졸려서 잠을 깨기 위해서 15분간 나가서 달리기 했던 거 빼고는 6시간을 꼬박 그렇게 성실하게 매일매일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자기는 머리가 나쁜 줄 알았어요. 자기는 공부를 못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집중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한 학기가 지나니 250명 중에 전체 수석을 하게 돼요. 또 졸업식까지 이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슬픈 소식이 당도해요. 그가 이렇게 고학 중에 먹는 것도 부실하게 잠도 못 자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었고 연이어 소아마비가 찾아오게 됩니다. 20대 초반부터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왼쪽 다리를 전혀 쓰지 못했고요. 왼쪽 손은 끝에 조금만 감각이 남아 있어가지고 현미경 나사를 돌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안타까운 육신의 데미지를 입게 되었어요. 자, 졸업 이후에 그는 수의학 논문 하나 쓰게 됐는데 당시에 얼마나 이게 잘 썼는지 학계에 아주 높은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논문으로 인해서 박사학위가 수여가 됐어요. 자, 그는 평생 이 수의학 분야에서요 유럽에 가도 모두 그를 알고 있고 북미에 가도 그를 알고 있고 아시아에 가도 모든 학자들이 그를 알고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학자였습니다. 자, 그렇게 고학으로 자수성가해서 교수로 잘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 한국에서 편지를 받게 됩니다. 누가 보냈냐? 세브란스 의학교 원장이었던 같은 토론토 대에서 의대 교수를 했던 분이 지금 한국의 세브란스 학교 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분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뭐라고 써있냐?
우리 의학교에 세균학을 가르칠 교수가 없는데 내가 당신을 알지 않냐? 이전에 우리가 한번 만난 적이 있지 않냐? 부디 본인이 이 가운데 오셔서 상황은 여의치 않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자, 아버지로부터 정말 물려받은 경건한 신앙이었던 스코필드 교수가 어떻게 하냐? 이 초대에 응해요. 서울에, 당신 세브란스가 서울역 앞에 있었죠. 세균학 교수로 1916년에 이 땅을 방문해서 섬기게 되었어요. 그는 평소 어떤 성품을 지녔냐? 사회적 약자와 도움이 필요한 고학생들을 항상 치근히 여겼어요. 그리고 본인의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서 주었고, 그게 부족하면 친구들에게 편지를 매일 밤 5통, 6통씩 쓰면서 내가 아는 이런 똑똑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학자금이 없어서 지금 공부를 못하고 있다. 그들에게 후원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편지를 써서 저들을 지원해줬다는 거예요. 또 필요하면은 해외 유학까지도 그렇게 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한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 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그는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가 한국에 와보니까요, 여러분, 일제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는 조선인들, 그들의 불쌍한 처지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바야흐로 1919년 3월 1일이 됐어요. 예, 한국이 어제 3년 뒤에 3.1절을 맞이했는데, 3.1절이 아니지, 그때는 3.1 만세 운동을 기획하고 있었는데, 조선인을 힘을 다해 돕고자 했던 스코필드에게 독립운동가들이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3월 1일에 대규모 만세 운동을 펼치고자 하는데 선생께서는 친히 카메라를 들고 만세 운동 현장의 기록을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메모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 탑골 공원에 가서 목에 카메라를 맨 채로 만세 소리가 들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약속된 시간에 감춰졌던 태극기가 여기저기 막 휘날리면서 본인의 예상보다 훨씬 큰 함성이 울려 퍼지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우렁차게 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찍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담벼락 위에 올라가서 연신 셔터를 눌러댔어요. 그는 탑골 공원에서 이동해서 종로를 거쳐서 시청, 남대문 앞, 서울역까지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날의 거대한 독립만세의 이 흐름을 사진으로 남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더 잘 찍기 위해서 2층 가옥에 올라갔다가 주인한테 도둑으로 오인받아가지고 쫓겨나고 매를 맞는 그런 상황까지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여러분, 서울에서 일어난 3.1 운동이 어떻게 됩니까? 전국의 만세 운동으로 일파만파 퍼져나갔어요. 수원에서 만세 운동을 저지하던 한 순사가 그만 조선의 민중들과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일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수원 제암리라는 마을에 가서 동네 사람들을 제암리 교회로 다 몰아놓고 총을 무차별 난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불을 질러요. 자, 연이어 제암리 바로 옆에 있는 수촌리라는 곳에 가서도 가옥을 불태웁니다. 이 참담한 소식을 듣고 스코필드는 다시 어떻게 했냐? 카메라와 자신이 평소 타던 자전거를 챙겨가지고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수원으로 내려가요. 수원역에 도착하니까 여러분, 너무나 삼엄한 감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뒤에 밀정이 따라붙더라고요. 그거를 눈치채고는 일부러 제암리 정반대쪽으로 자전거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주 멀리 한참을 달려갔더니 뒤를 보니 밀정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아요. 자, 그거를 확인한 이후 바로 선교사님이 유턴했어요. 제암리를 향해서 열심히 페달을 밟아서 당도했습니다. 당도에서 보니까 한 일본에서 온 미국인 선교사가 영어를 잘 구사할 줄 아는 일본인 경찰의 설명을 듣고 메모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더래요. 예. 내용을 들어보니 조작을 하고 있더랍니다. 일본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국인 선교사를 일부러 불러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제암리 일대에 폭도들이 일어나서 저들을 진압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생긴 사고라고 그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꾸며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둘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스코필드는요, 이 자기 옷 사이에 숨겨온 카메라를 조용히 감춘 채 살짝 열어놓은 채 그 참혹한 현장을 사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 그 기록과 3.1운동의 현장 스케치를 합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당시 외국 언론에 대한 통제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이 기록을 밖으로 빼낼 수 없었대요. 만약을 대비해서 이 복사본 하나는 세브란스 지하에 바닥에 묻어놓았어요. 원본은 자기의 불편한 왼쪽 다리에 붕대로 감아서 훗날 캐나다로 돌아갈 때 가지고 나와서 일제 만행을 온 세계에 그렇게 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애 여러분, 스코필드가 무엇을 했냐? 당시 서대문 형무소에 잡혀간 독립운동가들을 찾아갔어요. 면회했어요. 그리고 저들의 고초를 들어주었습니다. 당시 캐나다 사람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영국 시민권자였습니다. 영일 동맹을 맺어서 영국인들은 일본인들에게 대단히 우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스코필드는 이 영국 시민권을 이용해서요, 서대문 형무소장을 찾아가서 특별히 면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자 감옥 8호실을 방문해서 돌아보면서 위로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 다른 여성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한 젊은 앳돼 보이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유관순 학생이었어요. 본이 고문을 당한 흔적이 여기저기 너무 심하게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코필드는 통감부 총독을 찾아가서 이런 만행을 멈춰달라. 당신의 부하들로 인해서 이런 고문이 자행되고 있으니 제발 인도주의적 치리를 해달라. 이 조선인들이 오죽했으면 이런 만세운동을 벌였겠냐라고 하면서 정말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한국인을 위해서 그렇게 대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 후 기차 안에서 여러분, 일본 경찰의 삼엄한 경비를 받는 한 한국인을 발견하게 돼요. 그의 표정은 3.1운동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근심 가득한 어두운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스코필드는 생각했어요. 현 시대의 일본 경찰로부터 이렇게 엄중한 경호를 받는 자는 10중 8구 이완용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인사를 하고 일부러 말을 시켜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정말 이완용이 맞더래요. 그는 선교사로 보이는 스코필드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스코필드가 잠시 긴 침묵을 한 이후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당신은 먼저 구원받기 위해서는 2천만 동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의 이 대쪽 같은 그 성품, 호랑이 같은 성품이 잘 나타난 그런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당시 여러분, 미국 선교부의 본국으로부터 내려온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았어요. 제발 조선의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말 것. 일본과 조선 사이에서는 결코 절대 중립을 지킬 것. 근데 여러분, 스코필드는 어떻게 했어요? 목말라 하는 조선의 형제 자매들에게 당시 물을 떠서 먹여주었고 헐벗고 굶주린 조선의 민중에게 떡을 떼어서 실질적으로 먹여주는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분들에게, 가장 힘든 곳에 있는 분들에게 그는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조선인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그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자 어떤 압력이 들어옵니까? 세브란스 의학교 원장 에비슨에게 당장 스코필드 교수를 면직시켜라, 파면해라 라는 이런 강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에비슨이 어떻게 했겠어요?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핑계를 댔어요. 4년간의 계약을 이미 하고 와서 아직 연한이 남아있다. 그 전까지는 그를 제가 내보낼 수 없다. 두 번째, 그를 대신할 세균학 교수도 찾을 수 없어. 학교 운영에 크나큰 차질이 생긴다. 그래서 내가 들어주고 싶어도 이 청을 들어줄 수 없다. 그렇게 우회적으로 스코필드를 돕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교수회의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는 동료들에게 비난을 받아요. 아니, 왜 우리 의학교가 어려움에 처하는 건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홀로 의협심에, 누구는 안 불쌍하냐, 조선민족이. 왜 홀로 의협심에 불타서 그렇게 금지된 일을 해서 우리 전체 조직을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냐라고 동료들로부터 힐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결코 어려움에 처한 조선인들을 돕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해요. 자, 드디어 핑계대던 개학 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1920년, 16년에 와서 4년 흘렀으니까 1920년에 개학이 종료됐어요. 그래서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여러분, 스코필드는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다시 본인이 근무하던 캐나다 토론토에 와서 38년간 수의학과 교수로 돌아가서 봉직하게 됩니다. 이때 한국어를 까먹지 않으려고 홀로 중얼중얼거리면서 길을 걸었다고 해요. 지금 무슨 얘기해? 라고 하면은 나 지금 한국어 연습하는 거야 라고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수의학과는요, 우리 서울대 농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수원에 있어요. 예, 비슷해요. 토론토에서도요, 서쪽으로 한 40분 가야 나오는 구엘프라는 위성도시, 토론토의 위성도시에 이 농대가, 그 수의학과가 있었습니다. 당시는 토론토 대학교 수의학과였던 이 학교가 지금은 구엘프 대학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 제가 가봤는데 약간 고대 건물처럼 생겼어요. 고려대학교 건물처럼. 자, 그의 거처가 어디였냐? 그래서 이 대학교, 구엘프 대학교 근처가 그의 숙소가 되었어요. 자, 그는 자주 자기가 찾아갔던 친구의 집이 있었는데, 찾아가 보니, 그 위치를 찾아가 보니까, 조회해 보니까, 제가 시무했던 워털루라는 시 외곽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한국을 늘 그리워했지만 일제에 의해서 절대 입국이 거부되었던 그였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 한국이 독립을 했어요. 6.25 내전을 거치고 다시 평화를 되찾게 되었을 때 1958년에 그는 학교 교수직을 3년이나 먼저 미리 은퇴를 하고 서울에 장장 38년 만에, 거의 4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당시 그는 수의학계의 세계적인 학자였습니다. 그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온 국민은요, 그를 독립투사요, 민중의 영웅으로 그렇게 환영해 줬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3.1절 기념행사에 그를 초대해서 어떻게 불러줬냐? 당신은 33인이 아닌 34번째 민족 대표다라고 칭해주면서 그의 공로와 조선을 향해 기울였던 그런 노력을 그렇게 치하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스코필드가 자신이 혹시 서울대에서 수의학을 가르치고 싶은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서울대에서 어떻게 대답했냐? 아니, 당신과 같은 세계적인 학자가 우리 학교에 오셔서 후학을 양성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따라 여러분, 1차 때 4년간 머물렀을 때는요, 세브란스 의학교에, 지금 연세대죠, 연세대 의학교의 교수였고요. 2차 때 방문했을 때 12년간은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의 교수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 3번에 걸쳐서요, 영어 성경 클래스를 운영했습니다. 미래의 핵심이 될 인재, 고등학생들에게 성경을 영어로 가르치면서 민족 정신을 고양시켜 주었어요. 이 중에 정운찬 전 총리님과 같이 뛰어난 인재, 하지만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던 그 인재들에게 그는 고향의 친구들과 연결시켜 주면서 학비를 대주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연이어 여러분, 스코필드는요, 늘 그랬어요. 약자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웠어요. 한없이 잘해주었어요. 하지만 강자들에게는 해야 할 말이 있을 땐 대쪽같이 언제나 불같이 그렇게 내뿜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는 이승만 정권을 지지하면서도 정권 하에 벌어지는 각종 부정부패에 대해서 늘 날을 세웠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후 윤보선 대통령과 박정희 군사정권에 대해서는 때로는 지지의 목소리를 보냈지만 때로는 잘못 가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글로써 서면으로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서 강자의 오만과 횡포를 지적하고 꾸짖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옳은 곳에서 쓴소리를 할 줄 아는 거물급 야당 인사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늘 약자 편에 서서
이 대한민국이 품격 있는 온전한 민주주의 정치가 이 나라 가운데 심겨지기까지 모든 부정과 부패와 맞서서 그렇게 싸우는 투사의 이미지였어요. 그의 일대기를 볼 때 오늘 성경 본문과 같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런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세상의 한계와 협박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이웃들에게 자신의 신병과 위협을 무릅쓰고 힘이 닿는 한 온 재물과 친구, 인맥 다 사용해서 아주 실천적인 사랑을 하셨던 바로 그런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7절 보시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 말씀과 같이 그는 영국에서 19년, 캐나다에서 거의 45년, 그리고 한국에서 16년간을 아주 일편단심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유학 중에 만난 여병언의 나라, 이 한국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오게 되었고요. 당시 피트성이가 된 한국을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온 재산과 온 몸을 바쳐서 실질적으로 한국민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유해는 양아진에 없어요. 그가 한국인들로부터 자주 할아버지, 아버지, 형님으로 그렇게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일에 늘 대통령으로부터 큰 케이크가 도달되었고 그의 생일에 수하에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그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하며 그의 기념일을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축하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훗날 일제 광고 선전과 전혀 다르게 실상은 뭐였습니까? 공포 정치를 일삼았던 일제 만행을 온 세계의 기사로 알림으로써, 책으로 알림으로써 일제가 문화 정치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초를 제공해 주신 바로 그런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일을 피하지 않고 상처를 감싸주고 먹을 것을 주고 주막에 맡겨서 돌보아 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그는 그 누구보다 우리 한국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인이었어요. 그렇기에 그의 유해는요, 동작동 국립묘지 유공자 묘원에 유일하게, 외국 사람으로서는 유일하게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한국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여러분 기념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힘을 모아서 2015년에 구엘프 대학 수의학과 건물에 그의 흉상을 배치하고 스코필드 세미나실을 만들었어요. 또 스코필드 기념 사업회에서는요, 토론토 동물원 공원 한편에 그의 전신 동상을 세워서 한국의 체류기간이 비록 16년 짧았으나 전심으로 우리 민족을 위해 살았던 그의 숭고한 삶을 이렇게 기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 나오시고 왜 봉사하고 왜 선교를 가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왜 누군가를 돕고자 하십니까? 그 모든 동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는 그런 봉사라면 그 뿌리가, 그 동인이, 그 원천이 아주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고 싶어야 하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십계명에 따라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성전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여러분은 반응하고 그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고 싶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코필드 인생을 보면요, 불우하고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이겨내면서 고학을 했습니다. 또 그 어려움 속에서 소아마비라는 평생의 질병을 덤으로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그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을 결코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나는 머리가 나빠서, 나는 부모의 지원이 없어서, 나는 몸이 약해서, 나는 그런 한계에 스스로 묶이지 않고 본인을 묶어두지 않고 자기 자신을 묶고 있는 안 좋은 상황들, 여건들, 그 사슬을 다 끊어내고 한계를 넘어 살아갔던 그의 인생이었어요. 약자에게는 비둘기와 같이 늘 부드러웠고 강자에게는 호랑이와 같이 강인했던 그분의 인생이었습니다. 일본이 자객을 보내서 얼마나 그가 미웠던지 여러분, 한국에서 살해하려 했을 정도로 그렇게 그는 불의한 강자에게, 약자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코필드 개인, 그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불행했습니다. 조선으로 선교를 함께 왔던 아내가 정신질환에 걸려서 먼저 홀로 귀국했어요. 훗날 토론토 근교의 성심병원에서 죽을 때까지 그녀는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때 스코필드는 홀로 아들을 먹이고 입히며 키워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전개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권했어요. 그만 이혼하라고. 누가 널 비난하겠냐고. 근데 여러분, 그 권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신병원에 갇혀있던 그 아내를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소지가 여러분, 브레슬라우라는 친구 집 주소로 되어 있어요. 서울에서는 5평 남짓 되는 서울대 교수 기숙사가 그의 집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 주소를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수중에 남겨진 모든 돈은 고아원과 자신이 아끼던 어린 학생들의 학자금으로 그렇게 기부하고 담보신사로 평생 그렇게 살았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스코필드는 다른 선교사들과 다르게 우리 민족과 이렇게 밀접하게 친가족과 같이, 아버지와 같이,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를 우리는 그리워하고 우리 민족에게 준 선물로 오랫동안 감사하면서 그를 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